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 법원에 환수합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내린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서 청와대가 흡족해야 한다. 행정부의 신여로 전락한 이 충격적인 상황이었죠.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법관의 동의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독재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이런 그 사법부 자신의 사법부 통제. 지난해 여름 검찰에 한 통의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당시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양승태 대법원장을 고발한 이들은 놀랍게도 법원 직원들이었습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범입니다.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처벌의 대상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걸 제출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국민들한테 법원 직원이 감히 대법원장을 고발해? 하극상의 어떤 면모도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저는 징계를 각오하더라도 이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이렇듯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은 한 판사의 수상한 인사 조치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해 2월 20일 대법원으로 발령난 지 열하루 만에 지방법원으로 돌아온 이모 판사. 이 소식은 법원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침에 갔는데 뭐 갑자기 판사가 다시 왔다는 거예요. 바로 전화해서 우리 여기 지금 엄청난 일이 생겼다. 최선천 시간에 판사가 다시 왔다. 이런 일이 어디가 있냐. 아침에 시집가게 또 가방 이렇게 손에 메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저분이 잘못한 게 있어서 저렇게 했다가 다시 빨리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모두를 놀라게 한 이 판사의 복귀.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건은 지난해 2월 9일 이모 판사가 대법원 소속의 법원 행정처로 발령받으며 시작됩니다. 이른바 법원의 꽃이라 불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다들 원하거든요. 법원 행정처 근무하기를. 그 사실 아마 언론에서 잘 모를 거예요. 네, 모르죠. 지름길은 판사로 이렇게 고등부장이 승진하는 길, 법원장 또 대법관 이렇게 가는 길은 법원 행정처를 통과해야 돼. 법원 행정처는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사법행정기구입니다. 그런데 행정처 출신 판사들이 고위 법관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많아져 이른바 엘리트 코스의 첫 관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트 코스 첫 관문에 입성한 판사의 발령이 불과 열흘 만에 취소된 겁니다. 유례 없는 인사 번복에 법원 내부는 술렁였습니다. 며칠 후 한 언론은 그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하자 인사 조치를 당한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걷잡을 수 없는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모 판사가 행정처 발령 직후 대법원 관계자와 나눴다는 대화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판사님이 기조실 컴퓨터에 보면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파일들이 있어요. 그 비밀번호를 판사님이 어차피 다 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그러더라도 놀라지 말고 좋은 취지에서 한 거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판사들을 뒷조사한 파일이 있다는 사실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상조사위는 한 달 만에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과연 판사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이모 판사의 가까운 동료였던 한 전직 판사. 그는 조사위의 결론을 수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만 봐도 판사들을 뒷조사한 내용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2015년 첫 모임 시기가 나오죠. 이게 2015년 7월 21일이에요. 법원 행정처가 장기간 동향을 파악한 모임은 어떤 곳일까? 정말 친목단체 비슷한 아주 작은 모임이에요. 그리고 소속 법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말에만 잠깐 뭐 만나기도 하고 뭐 하는 모임인데 아마 그 모임 자체에서도 자기들이 몇 번째 모였는지를 모를 거예요 아마. 대청권 나온 것만 봐도 그 일부 판사들에 대해서 뭔가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의혹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눈을 감은 거죠 지금. 인권 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 약칭 인사모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은 법원 행정처 회의에까지 보고됐습니다. 문건은 모임의 횟수와 구성원, 참여도는 물론 외부인은 알기 힘든 모임의 향후 계획까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사모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적극적인 조치를 논의한 정황도 보입니다. 당사자들도 모르게 이뤄진 뒷조사. 한 판사의 용기가 없었다면 언제까지 행해졌을지 모릅니다. 조사 파일이 있다라는 식의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일을 본인이 했어야 됐어요. 그 담당자 자리로 자기가 간 거거든요. 그 일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그걸 안 하겠다고 버티면서 심의관을 이제 거기서 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둘 다 도저히 못 견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법원은 전체 판사들의 동향을 조사한 것은 아니라며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그 사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 법원 행정처 컴퓨터가 훼손됐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하드디스크를 김현수 직원이 기획 담당관 기획심의관이 보는 눈앞에서 다 뺐어요. 그 일이 터지자마자 그랬으니까. 회사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 진상조사위원분들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내 컴퓨터가 내가 받은 컴퓨터가 지워졌었다. 근데 그게 이제 진상조사 보고서에 안 들어갔어. 1차 진상조사는 법원 행정처 컴퓨터는 열어보지도 않은 채 담당자의 진술과 협조로만 진행한 반쪽짜리 조사였습니다. 결국 전국의 판사들이 모여 추가 조사를 결의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미진하다고 하는 이유는 컴퓨터를 제출받아 같이 보는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얼마나 판사들을 쉽게 생각했기에 맞다, 틀리다, 누구 책임이다 단 한마디도 없이 넘어가려고 하는가. 그러나 판사들의 거센 요구에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추가 조사는 교각 사료의 우를 범하는 일이라며 컴퓨터를 조사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가장 명확하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컴퓨터 조사를 왜 하지 않은 것일까? 그 해당 컴퓨터의 내용을 어떤 내용이 있는지 파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대법원 차원에서? 대법원 차원에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안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담당 심의관에게 확인을 했는데 심의관의 동의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왜 모 판사는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지금 열흘째 단식 중이라는데 맞습니까? 재조사를 저희한테 요구하면서 단식한 게 아니라 원래 그 판사가 금식 기도를 한답니다. 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 모양입니다. 아, 전례적으로 하는 금식 기도 기간 중에 이번에는 그 기도 제목을 블랙리스트 오픈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 이런 취지십니까? 지난해 9월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법원을 떠난 양승태 대법원장. 그는 끝내 블랙리스트 의혹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퇴임사를 남겼습니다.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구태하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와 판사의 독립을 위협하는 존재는 무엇일까? 그 물음은 신임 대법원장에게 넘어갔습니다. 임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추가 조사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의향 있으신가요? 그 부분도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임기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검토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할 생각입니다. 새 대법원장 하에서 시작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2차 조사. 이번에는 법원행정처의 컴퓨터도 일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판사들을 낙인 찍을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을 성향 등에 따라 분류한 명단. 2차 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진보적인 법관을 배제하려 한 정황이 다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내부의 여론 주도자들을 분류한 다음에 빨강은 적극적인 포섭 대상, 그리고 파란색은 2차적인 포섭 대상, 블랙리스트는 완전 배제 대상. 그러니까 검정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블랙리스트죠.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도 받을 수 있고 국민들이 그 법관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을 때 그런 서류 같은 것이 있다면은 그건 따로 인사자료로 이렇게 가는 건 별 문제입니다만은 만일 어떤 법관의 성향에 대한 거다.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간달지 또는 이 사람은 법원의 방침에 어긋난다 또는 그 방침에 잘 따른다 이런 평가가 된다면 그건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어떤 자료 내지 또는 그런 평가가 되겠죠. 문제가 되는 문건은 또 있습니다. 사법행정의 비판적인 판사들을 핵심 그룹과 주변 그룹으로 분류하고 해당 판사들이 다른 판사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도록 고립시킬 계획을 세운 문건. 반대로 사법행정의 우호적인 판사들을 이른바 왕당파로 분류한 문건도 확인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자칫 사찰로 보일 것을 우려하면서도 판사들의 사적인 정보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동료 법관을 비밀리에 정보를 캐내는 거점으로 활용하고 개인 SNS까지 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인사업이 왜 참여했던 판사들 중에 일부가 사실은 나 인사무 모임할 때 친했던 시민한테 그 모임 끝나고 나서 그 모임 어땠냐, 무슨 얘기했냐, 누구누구 참석했냐 이런 전화 받은 적 있다 라고 몇 명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보고서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죠? 사법행정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의 모든 판사와 집단들 익명 카페 같은데 그런 데까지도 전방위적으로 사찰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 정리한 거예요. 사법행정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든 없애려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같은 문건들이 더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2차 조사위가 핵심 컴퓨터 중에 하나인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석 대의 컴퓨터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암호가 걸려 있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문건만 760여 개. 그중에는 제목만 봐도 심각한 내용의 문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사법부는 판사들의 독립을 훼손했다는 희대의 스캔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는 더욱 낱낱이 진상을 밝히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열리지 않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그 파일들을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열어서 이번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함입니다. 인사상 불이익을 떠나 법관의 독립을 해할 수 있는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는 2차 조사 발표. 이 발표 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추가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인사 불이익이 없었으니
블랙리스트도 없다는 이들은 갑론을박을 이어갔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부분이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왜 본인이 PC를 그렇게 까냐고요. 블랙리스트 1차, 2차 블랙리스트 존재가 없다라고 결론이 났죠. 그런데 또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만약에 블랙리스트가 3차 조사에서도 안 나오면 이것을 주도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및 이 좌파 법관들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겁니까? 법조계에서 이 블랙리스트를 찾는다는 것은 도저히 모든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KBS 추정 60분 팀에서 나왔는데요. 말씀 좀 간단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관련해서 진행 상황과 향후 어떻게 처리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1차의 결과는 6월 23일 해서 그 앞으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조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건의와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은 있는데 불이익을 준 증거가 없다면 블랙리스트일까요? 아닐까요? 2차 진상조사위원회는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런 문서를 작성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법관의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고 특별조사단을 꾸려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만간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법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꼽히는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2차 조사 결과가 나오자 법조계가 들끓었습니다. 주요 인사들이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을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는 판사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공정해야 할 판결의 결과를 의심케 하는 행동들을 저질렀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컴퓨터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문건. 전국 법원과 판사들을 통제하려 한 다양한 행적들 중 모두를 경악케 한 문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법부와 행정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대해 교감한 문건입니다. 2014년 9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재판이 넘겨진 원 전 국정원장. 1심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무죄로 해주신 데서는 아주 저는 모른 판단해 주셨다고 제가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검찰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문건엔 청와대가 법원행정처의 항소 기각을 기대한다며 2심에 대한 전망을 문의했고 이에 행정처가 불안하다고 보고까지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문건을 보면 뭔가 1심은 법원 행정처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는데 2심은 어렵다는 식으로 일단 나와 있어요. 일단 그 보고서를 보면 도대체 1심 재판부랑 무슨 의사 연락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저는 딱 들더라고요. 1심은 통제가 가능했는데 2심은 통제가 안 된다. 항소심 판단은 무거웠습니다.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 모두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선거 개입이 유죄로 확정되면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이 흔들릴 상황.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불만을 표시하고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반발은커녕 법원 내부 동향을 신속히 알려주기로 합니다. 심지어 아직 상고심으로 넘어오지도 않은 사건에 파기환송 가능성을 검토한 흔적도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병우 전 수석의 희망대로 이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맡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 전원의 견해가 일치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2심 선고를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의 최악의 판결 중 하나로 꼽힙니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한다면은 이제 그 항소심에 가서 사실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유죄로 판결해라 또는 무죄로 판결해라는 그런 취지를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그 은세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파기 환송을 하면서 사실 조사 다시 하라는 말은 있었는데 유죄의 취지냐 무죄의 취지는 밝히질 않았습니다. 정책법원을 포방했던 대법원이 아주 중요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 법원이거나 또는 죽어버린 법원의 역할을 담당했던 거죠. 그런데 사법부와 행정부의 부정한 결탁 의혹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2차 조사위원회가 부정한 문건을 발견하고도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서 청와대가 흡족해 한다라는 그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확인한 바 있는데 이것을 지난 1월 22일 날 이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자신의 조사 활동을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빼버렸어요.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보고서만 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한국 GM노조는 추가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1, 2심 모두 노조가 승소하며 사측은 수천억 원의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와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미국 순방길에 오른 박근혜 전 대통령. 그곳에서 GM그룹 회장과 나눈 대화가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근데 여기 그 GM의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근데 GM 회장님께서 그 북한 문제 때문에 철수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그 소문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오신 거 보니까 철수하시는 게 아니라 더 투자를 확대하러 오신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It depends on a few things. 8조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며 한국 정부의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한 GM 회장. 당시 박 대통령은 정부가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해당 소송에 정부가 개입하려 한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미국 순방 석 달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국 GM이 아니라 가불 오토텍의 통상임금 소송이 갑자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겁니다. 1, 2심에서 승소했던 노조 측 변호인은 당시 대법원 재판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다고 말합니다. 왜 가불 사건을 그 전원합의체가 회부를 했냐라고 물었더니 GM대우 사건은 워낙 사회적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루는 건 굉장히 좀 부담도 되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일단은 그 배정은 됩니다. 재판부가 변론 내용을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PPT 자료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GM대우 회장이 이렇게 악수하는 한겨레신문 사진이 있었습니다. 애행 연습하고 나서 그 대법원 관계자가 저한테 전화해서 그 부분 현장에서 실제 그 일종의 PPT 화면으로 띄우게 되면 제지하겠다고 그랬었습니다, 당시.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불쾌해가지고 지금 어떤 시대인데 이걸 제지하겠다는 거냐. 노동자들이 재판부에 호소하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 재계와 정치권의 압력에서 독립돼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GM 회장에게 통상임금 문제는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갖는 문제니까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계류적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으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자 헌법상 상권 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청와대가 흡족하다는 뜻을 전한 문제 판결이 내려집니다.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해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정의와 형평관념에 비추어서 신의에 현저히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근로자 측이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당시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다수 의견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3명의 대법관은 다수 의견이 내세운 신의 성실의 원칙이 당혹감이 들 정도로 낯설고 합리성을 찾을 수 없으며 무리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배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계약을 하되 그 계약의 내용이 너무 일방적이지 않도록 서로의 그 권리를 존중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하라는 게 신의 측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사실 이 원칙은 민사법에서 적용되는 원칙이지 노동법에 적용되는 원칙이 아닙니다. 근데 이 가벌 오토텍부터 시작해서 GM 그 사건까지 우리 법원은 일관해서 민사법상의 원칙을 노동법에다 적용시켜서 고용에 있어서의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 체계를 이 신의적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약자의 희생 위에 강자인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준으로 바꿔버린 그런 점에서는 잘못된 판결이죠. 설마 우리 대법원까지 저렇게 할까? 대통령 한마디에 그거 받아놔갖고 그냥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판결문 딱 받아보는 순간 아 그것이 우리의 그 희망이었구나. 이 판결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새로운 판례가 되었습니다. 1, 2심에서 이겼던 한국 GM 노조 역시 최종 패소했고 당연히 받게 될 거라 믿었던 수천억 원의 임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완전 뭐 뒤통수를 뭐를 하나 얻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뭐를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진짜 이건 과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충격적인 상황이었죠. 지금 와서 뒤돌아 보면 아, 그런 것들이 모종에 다 계획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의혹과 BH 흡족 문건의 진위 모두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청와대가 매우 흡족해 하고 있다라는 보고서까지 법원 행정처가 작성을 해서 그걸 갖고 있다가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사법권 독립이 침해당한 것이 아니라 침해당하는 걸 갖다 방조하고 공모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뭐 사법권 그로 인해서 사법권 독립이 침해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차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지만 보고서에 누락된 문건이 과연 이것뿐일까? 행정처가 부당하게 판사를 징계하려 한 사실 또한 조사 결과에서 누락되었다고 한 현직 판사는 증언했습니다. 한 판사가 대법원 소부 판결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거죠. 행정처가 거기에 대해서 징계 검토를 했더라고요. 판사의 판결에 대해 징계를 내리려 했다는 것. 해도 안 되니까 1차적으로 법원 행정처에서 징계 방안을 연구하고 그다음 해외 연수간 판사들 몇 명한테 그런 사례가 있는지 대법원에 반하는 판결을 해서 판사가 징계받은 사례가 있는지 알아봤다는 거예요. 있을 리가 없죠. 그래도 안 되니까 징계는 포기를 했어요. 징계를 포기하고 추후 과제로 남겨놨더라고요. 1000명이 넘는 무고한 피해자를 남긴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결국 긴급조치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피해자 구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대법원은 긴급조치의 피해는 인정하지만 국가 배상 책임은 없다는 새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판사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하급심 판결을 내린 겁니다. 당시 피해자 측 변호인이었던 이재정 의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지적받고 있는 그 판결을 주도한 당시에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을 제한하는 방식의 판결들이 쏟아져 나올 때였습니다. 보수화된 판결 일색의 경향을 보면서는 사실 기대를 못했던 게
기대를 못하고 있었죠. 근데 당일 판결이 나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축하를 해주시고 수고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판사님의 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식으로 마련해놨던 법리를 아무도 그 법리를 채택하지 못했을 때 기꺼이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판사의 용기였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도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과연 항소심에서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우려대로 재판은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튀는 판결을 난 1심 판사에 대해 사법부가 징계하려 한 정황이 이제서야 폭로된 겁니다. 법조인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대법원과 다른 결론을 내린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을 선고한 그 해당 법관의 그 판결 선고 행위가 과연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 재판의 독립을 무시한 사법부의 처사에 판사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긴급조치 배상 판결을 하니까 징계 검토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메가톤급 사건이거든요. 법관의 핵심을 건드리는 사건이에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처음에 불거진 블랙리스트보다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판결을 한 거로 징계를 한다는 게 정실 재판을 했다든지 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진상조사 보고서에 포함 안 된다고 문제를 없는 것처럼 덮어버린다면 이건 안 되죠. 충격적이다. 무엇이 더 있을지 두렵다.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닌 정권을 위한 사법부로 전락했다. 추가 조사단이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2차 진상보고서에서 누락된 문건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판사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심지어 판사들 사이에선 이른바 원세훈 문건의 경우 현재 공개된 것이 전부가 아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이 변경될 때마다 대응 법리를 검토한 보고서들이 만들어졌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마저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법원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특별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후 결과 발표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이 왜 이런 부적절한 일을 벌인 걸까요? 국정농단 사태에서 목격한 권력의 민낯.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의 한 축인 사법부마저 사찰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입니다. 그럼 행정부에 수반인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가 사법부,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삼권 분립이 붕괴된 것이고요.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동향이 기록돼 있습니다. 전직 이제 국정원 직원한테 간부 출신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장 판사 이상은 대부분 사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찰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김영한 업무일지에 다 나오잖아요.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에 있었던 고 김영한 민정수석. 그의 업무일지에는 청와대의 사법부 개입 정황이 빼곡히 기록돼 있습니다. 청와대가 일부 진보적인 판사들의 판결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보수단체 등을 동원해 판사 개인에게 사회적 제재를 가하려고 한 내용도 눈에 띕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 두 정부가 추진했던 기본적인 정치적인 그 방향성은 잃어버린 10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정원을 이용하고 뭐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회 내에 있는 진보 세력들을 축출하고 이 보수 정권이 영구 집권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법부도 예외는 아니었던 거죠. 사법부는 과연 정권의 압박에 못 이긴 피해자인 것일까? 지난 1월 발표된 2차 조사 결과입니다.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는 틈을 타 대법원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법원이 오히려 청와대를 이용하려 한 것입니다. 당시 법원이 얻고자 한 것은 상고법원 설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활을 건 사업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반세기 이상 계속된 상고심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대법원은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 안을 강구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상고법원제 도입을 일종의 임기 내 수건사업의 하나로 정한 것 같았습니다. 국민 여론을 상고법원제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홍보비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지하철에도 상고법원제에 관한 광고가 지하철 칸 안에도 붙었고요. 그렇다면 상고법원은 무엇일까? 이제 대법원의 사건을 일부 나누어 맡는 상고법원이 별도로 설치됩니다.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직접 재판합니다. 상고법원은 개인 간 의미 있는 사건을 맡게 되는데 대법원과 상고법원이 있어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대법원에 올라오는 재판은 해마다 늘어 최근 4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재판을 분산하기 위해 대법원이 낸 아이디어가 바로 상고법원 신설입니다. 그러나 실제 효과보다는 오히려 대법원장의 권한만 강화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대법원은 왜 삼심법원 체제를 만든다는 것은 가뜩이나 이 관료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그 사법 체계를 더 관료화시킨다. 그러니까 법관이 승진 그 사다리에 몇 단계 되는 그런 그 승진 구조들을 삽입하는 게 되거든요. 그 인사를 핑계로 해서 승진을 핑계로 해서 이제 법관들을 이렇게 묶어두는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고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나 대통령이 임명에 관여하는 게 아니고 법원 내 대법원장이 최종심 법원의 재판관들을 임명하는 내용이에요. 그 자체가 위헌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 과정을 자세히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 그는 상고법원 추진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습니다. 2014년 12월경에 그 여야 한 168명 정도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추진하는 상고법원 안이 법안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국회 법사위에 있을 때 그 부분을 반대하면서 특히 이제 야당 의원들에게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을 쭉 하니까 처음에는 친분 때문에 이제 도장 찍어줬던 그 의원님들이 많이 나중에 그 입장을 좀 바꾸셨어요. 당시 대법원은 상고법원 입법안 가결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대법관 증언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차라리 대법관 증언이 낫지. 이렇게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법관을 증언해서는 현재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전방위적인 로비를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 뭐 해봐야 뭐. 현재 저한테까지 와서 로비하시더라고요.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그 지역의 법원장들이 나서서 로비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언론에서 많이 문제 삼았었죠. 왜냐하면 각 지역의 법원장들은 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고 그런데 그 지역구 의원들은 선거 관련해서 문제됐을 때 그 선관위원장이 법원장으로부터 어떤 판단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로비하면 그 지역구 의원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당시 박근혜 정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얼마나 열망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명한 업무 일지엔 청와대가 상고법원 관련 사항을 살핀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청와대는 상고법원이 기형적인 제도라는 것을 파악한 뒤에도 사법부를 좌우하기 위한 미끼로 씁니다. 마치 상고법원 추진을 도와줄 것처럼 하면서 법원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 겁니다.
당시의 이기춘 비서실장이 대법원을 이용한 게 뭘 이용했다는 거냐? 바로 일선 판사들에 대한 이제 판결 통제죠. 대법원장과 법원장 라인을 통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닌 것처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스스로 대법원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대법원 행정처에 이 원세훈 국정원장 그 재판 관련해서 이렇게 보고서에도 있듯이 그런 주문들을 가면서 알아서 판사들 통제 잘 하세요. 그러면 상고 부분은 저도 적극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사법부에도 회심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을 위협해온 부정선거 논란. 당시 대통령 당선을 취소하고 선거를 무효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었습니다. 원전 원장의 유죄 선고가 상고심까지 유지된다면 대선 무효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이러한 계산 속에서 사법부는 한 손에는 대법원 선고, 한 손에는 상고법원을 들고 청와대와 야합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버리니까 대법원 입장이 좀 곤란해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이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측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니까 이것을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자. 그래서 상고 부분 추진이 더 쉬울 수도 있다. 5년간 법원의 외면을 받은 18대 대선 무효 소송. 소송인단은 법원과 청와대가 야합한 듯한 정황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모를요. 잘 알고 오면서 속인 게 확실하구나. 국민을 기만했다. 이 사람들은 대법관 자격도 없고 양심도 없고 범죄에서 집단 수괴가 양성되고 대법관 몽땅 같은 사람이고 법원 행정기관 같이 다 알고 있으면 짜고 지금 부정선거를 은폐했구나. 이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정선거를 가지고 저거 기관 그 일을 하려고 그 상고심대 하려고 흥정을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왜냐? 이거는 사법 기관인 법원이 청와대를 상대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흥정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대법원은 내부의 어떠한 비판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2차 조사 보고서엔 이러한 정황이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반대 목소리가 입법 추진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비판의 목소리를 없애버리려 한 흔적이 곳곳에 보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이런 양승태 대법원장조차도 제대로 믿지는 못해갖고 그 사찰을 했다는 증거가 나왔죠. 그 최순실 청문회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중대한 반환법적 사태 이제 이렇게 그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했지만 사실은 사법부라는 그 정말 그 이 민주주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 안에서 엄청난 반헌법적인 그 행위를 했었던 것이죠. 심지어 판사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도 사찰의 대상이었습니다. 상고 법원에 대한 익명의 비판글들이 수시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행정처는 인터넷 카페를 폐쇄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회원으로 가장의 중단글 게시. 법원의 상징인 대법원에서 검토한 대책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법원 행정처가 거의 근 3, 4년 동안은 국정원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원이 했던 것을 똑같이 했잖아요. 공작하고 사찰하고. 최근 밝혀진 사법부의 법관 사찰이 7, 80년대 안기부 시절보다 심각하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판사의 독립을 훼손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던 대법원. 상고법원을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한 법관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한 정황도 확인됩니다. 대학 연수원 시절까지 들춰내 약점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원장을 통해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내용도 보입니다. 지인을 통해 회유하는 방법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양승태 대법원. 그 욕심은 사법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입헌주의 가장 근간은 모든 국가작용이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담보하는 최후의 기관이 사법부에 있는 법원들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과 그 주변에 있는 대법관 또는 법원행정처가 스스로 어떤 정치적인 그 전략을 세우고 그 어떤 정치적인 판단 속에서 전국의 법관들을 통제하려고 했다는 것은 스스로 사법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포기한 것이고 바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그 재판의 독립을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는 그런 그 헌법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중에 그 제기됐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거는 탄핵 소추돼야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그 심판을 거쳐가지고 탄핵돼야 되는 사건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던 욕심에 최악의 위기로 스스로를 몰아넣은 사법부. 청와대는 대법원장을 사찰하고 대법원은 일선 판사들을 사찰했습니다. 그 은밀한 관계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2015년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법 신뢰도는 27%로 42개국 중 최하위에 가까운 39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바뀌고 대법원장이 바뀐 지금은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지난 1년간 추락한 사법부의 위상. 진정한 쇄신을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법관의 독립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더욱 튼튼하게 보장될수록 정치 권력과 재벌 대기업 등 기득권 세력 그리고 일부에 의한 사법부 흔들기, 사법농단이 사라지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을 갖답니다.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으로 이루어지는 피라미드 체계가 사법행정을 장악을 하고 1인의 의사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줌으로써 사법부의 관료화가 심화되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법원 내 제왕처럼 군림하는 피라미드 체계. 이대로라면 사법행정권 남용은 언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대통령은 사실은 대법원장만 자기와 입장이 같고 자기의 의중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을 딱 앉혀놓으면 그 대법원장이 전국의 3천여 명의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법원장 한 명을 통해서 전체 사법부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위험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헌법이 명시한 판사의 독립. 그러나 우리가 취재한 판사들은 이를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현직 판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89%가 사법행정권자의 눈치를 본다고 응답했습니다. 판사 2명 중에 1명은 상급심의 판례에 반대하는 판결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답했고 심지어 행정부 또는 특정 정치 세력에 반대하는 판결을 할 경우 불이익이 걱정됐다는 답변도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내가 다친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는 거죠. 판결이나 재판이나 법원 생활 이런 것들을 인사권자에 맞추는 경향들이 꽤 많거든요. 기존의 판결이 있는 걸 흔히 반하는 걸 쓰거나 혹은 기존의 판결이 없는데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판결을 쓰는 건 힘들거든요. 그 힘든 걸 감내하고 내가 나의 소신을 판결에 투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나한테 좋은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불이익이 닥친다면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판결을 열심히 하는 판사가 아니라
행정을 오래 담당했던 판사들이 요직으로 진출하는 관행도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판사가 나타나는 처우를 결정하는 그런 행정 일을 하고 사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재판의 흐름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규칙, 법률 이런 걸 다 만들어서 국회 가서 어떻게 해서도 법률 통과되고 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들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다 국회에 가지고 입법 논의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해설 논의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나중에 이제 서울중앙부장 이제 할 거고 또 좀 있으면 고등부장 할 거잖아요. 그 국회의원들 나중에 또 뭐 어떻게 선거법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하고의 거래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영향력도 있을 것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유도리 있는 판사가 되는 거죠. 밖으로는 독립을 외치며 안으로는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는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낸 사법부.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10년, 20년, 30년간 지속되면서 하나의 정치 권력보다 더 심한 어떤 부패 구조를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정치 권력은 선거 때 국민의 투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사법행정 관료들이 만들어낸 이 사법행정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투표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대법원장을 바꿔도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사법부의 수장이 된 김명수 대법원장. 그는 50년 만에 비대법관 출신입니다. 행정처 경험 또한 전무합니다. 31년 5개월 동안 법정에서 그것도 사실심 법정에서 당사자들하고 호흡하면서 재판만 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어떤 모습인지 이번에 보여드릴 것을 기대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과연 사법부를 권력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을까? 다가오는 3차 조사의 결과가 그 진정성을 말해줄 겁니다. 특별조사단이 꾸려지기 전까지 판사들은 핵심 증거인 컴퓨터를 내주지 않거나 파일의 암호 제공을 거부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그동안 법원 행정처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당시 양형위원이었던 이모 판사에게 감봉 4개월을 내린 것이 유일한 징계였습니다. 국가가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했던 군부 독재 시를 지나 민주화운동 30년을 넘어선 지금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해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을 스스로 망가뜨렸습니다. 이번 일의 가장 큰 피해자가 결국 국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조직에 칼을 겨눈 대법원장.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